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서울의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사직 행렬이 잇따르면서 7개 병원에서 15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수련 병원들에 대해 집단 연가 금지 등을 내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구제 절차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결국 단체 행동을 결정했군요. 네,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은 서울의 5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 삼성서울,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들이 병원마다 500명 정도씩 근무해서 모두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다음 주 한꺼번에 병원을 비우게 되면 막대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들인 만큼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전공의들이 실제로 진료 현장을 떠날 경우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단체 행동에 시급히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요 병원 대표들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40개 의대생 대표들도 오는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갈지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진료 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정부는 즉각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상대로 집단 연가, 그러니까 단체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서고 개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업무 복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며 강경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빅5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방식보다 대화에 나서달라면서도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의사협회 권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면허를 던지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해서 환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임상 간호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충청 등 12개 지역 단수 공천 후보자를 발표하고 이틀 동안 영남권 공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영남은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단수 공천 발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면접 심사를 마친 경기 일부 지역과 충청 호남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후보자 12명의 명단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기 이천의 송석준, 안성의 김하경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군에선 정진석 의원이, 서안 태안군에선 성일종 의원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운데서는 용인병의 원외 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같은 곳에 지원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의정부 갑에 출사표를 냈던 최영희 의원에 이어 현역 가운데 두 번째로 공천에서 배제된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과 경남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가 오늘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와 울산, 부산, 강원 지역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현역 의원도 가장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면접평가를 마친 다음 날 바로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어서 내일과 모레 본선에 오를 후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수공천에서 제외되면 경선이 치러질 수 있지만 아예 전략공천이나 재공모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단수공천되지 못한 현역 의원은 물갈이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남 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와 경선 감산이 주어지는 하위 30%에도 영남 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오후 3시에는 어제까지 면접이 이뤄진 지역 가운데 추가 경선 지역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공천 관련 심야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당내에선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3일 밤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모여 별도로 회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였는데요. 특히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여부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거론된 당사자들 일부는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총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 녹색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일단 오는 18일 총선연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네, 제3지대 상황도 알아보죠. 개혁신당은 이른바 화학적 결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출신인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가 당내 주류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 이탈 조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이지만 정치 노선이 다른 인사들이 모인 만큼 화학적 결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 박았지만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단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당 경위와 신당 계획을 발표하며 총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유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임명된 뒤 2년 가까이 사무처를 총괄해 감사를 지휘하며 감사원 실세로 불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경질로 뜻을 모은 이후 최종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대한축구협회 나와 있습니다. 네, 회의가 끝이 났습니까? 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정배 상근 부회장과 최영일 부회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임생 기술발전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 10명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축구대표팀 사안 관련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사실상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였죠.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더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협회 사령탑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근거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두 번째 만나는데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고 또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팀의 규율과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근무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은 언제 어떻게 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월요일 첫 번째 임원회의에 이어서 어제 전력강화위원회까지 경질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도 이것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정 회장이 첫 번째 임원회의 이후에 크리스만 감독을 경질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명분을 충분히 제시했고요. 이제는 정 회장이 혹시 크리스만 감독을 유임시키려 한다면 그 유임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정이 나면 2시쯤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독 문제에다 아시안컵에서 선수의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향후 대표팀의 운영 방안 등도 오늘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두 경기가 예정된 만큼 새 감독 물색과 선임부터 아시안컵에서 선수의 다툼권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 이후에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대표팀의 내분 수습까지 축구협회 시기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전격 수교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북한 주재 외교단의 소식을 전하면서 쿠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2돌의 즈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쿠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외교단 연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쿠바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공개한 해당 연회 사진엔 쿠바 대사 얼굴이 비쳤습니다. 쿠바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결단을 내린다면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의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입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 쿠바 수교 발표 하루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미일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 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 관심도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실무 접촉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 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나라가 북한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를 맺은 것에 대한 분풀이 성격으로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일본은 핵미사일은 물론 납북자 문제 때문에 북한과 접촉해야 할 동인이 충분하다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평양에 가려면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최대 현안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피해자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북일 대화에 대해 신중한 지지 입장으로도 풀이됩니다. 어젯밤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지나던 1959톤급 화물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화물선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2,000톤급에 육박하는 화물선이지만 사나운 파도 앞에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침수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쪽 61km 해상을 지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경은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풍랑특보로 파도가 5m에 달해 배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1시 반쯤 화물선 뒤쪽으로 접근해 승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기울어진 배를 항구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선 작업선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을 출발해 울산 고리 남동쪽 7km 해상을 지나던 17톤급 작업선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과 해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작업선에는 6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남대전 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등 잔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저녁 울산 앞바다에서 위치 신호가 끊긴 선박과 선장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7톤급 선박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울산 고리 남동쪽 7km 해상을 중심으로 대형 경비함정 5척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해역을 지나는 선박 등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하고 항구 등 육상 순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국민의힘이 3차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차 단수공천 결과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한규 의원. 아무래도 서울, 경기,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도 이런 곳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선거에 빨리 집중할 수 있게 후보를 선정한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정도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잡음들이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없이 당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 제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라보십니까? 네, 서울 그리고 경기에 이어서 오늘 충청까지 일단 단수공천을 1차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기조는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걸 좀 원칙적으로 계속 관철을 시키고 있고요. 예. 그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윤한 갈등의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천의 결과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 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마 방비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지금까지 서울, 경기, 충청의 저는 그 단수 공천의 결과를 보면 용산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용산 출신에 특혜가 없다는 것은 용산 출신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무조건 자른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경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스템 공천 룰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경기장의 룰에 따르게만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이제 오늘이 아마 제가 보기에 영남권 면접인데요. 가장 그 공천 갈등의 내관이 되는 데가 영남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용산 출신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영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경기, 충청에 용산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다. 그렇다고 용산 출신은 무조건 용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르지 않겠다. 이런 아주 합리적인 이 시스템 룰이 영남에 주는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발신함으로써 영남권에서의 용산 출신에 대한 저는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저는 당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용산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는데 눈에 띄는 지역이 용인정 지역이죠. 지금 민주당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한 지역인데 이곳에 한동훈 위원장의 재계 1호 영입 인재인 강철호 회장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용산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고 용산 출신에 대한 그렇다고 악감정에 기초한 자르기도 없다는 건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영입은 당에서 인재 영입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출신과 영입된 인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재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는 그건 지역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인재 영입돼서 그 인사가 지역구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 기존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경선을 해야 될 상황이면 단수공천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험지일 경우에는 인재 영입된 사람에 대해서 험지에 대해서 단수공천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하면 사실은 영입된 인재라고 해서 무조건 사천식으로 꽂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본다면 저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룰에 따라서 일관의 원칙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현역 의원 컷오프의 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현역 의원 컷오프 탈락이 있었거든요. 서정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서정숙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 비례 의원이기 예. 때문에 그거를 컷오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 보통은 이제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원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컷오프인데 예. 이렇게 비례 의원을 이제 공천 배제해서 마치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뭐 새로운 공천인 것처럼 보이는 건 그게 뭐 적절한가 싶고요. 예. 이분이 배제되고 공천 받으신 분이 이제 고석 변호사, 예. 이제 육사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예. 뭐 그러다 보니 이 현역 의원 배제라는 부분을 부각시키지만 거기에 감춰준 거는 대통령과 연이 있는 분이 단수 공천 받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뭐 부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저기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전진석 의원, 박수현 전 의원 붙는 부분, 리턴 매치하는 네. 부분, 그리고 또 신범철 전 차관이나 문진석 의원이 충남 지역에서 또 천안갑에서 붙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익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충분히 예상된 것입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왔고요. 예. 그리고 경쟁자가 이렇게 마땅한 경쟁력 있는 예. 후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총선 때 초박빙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한 분이 경쟁자로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쟁력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이 일반 룰에 좀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어서 일찌감치 조기 확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리턴 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거리도 되고 볼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구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전 의원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석 그러니까 부의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잡음들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민주당 발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 이런저런 뭐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당사자 해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공관위가 공천을 하는 게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나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공관위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공천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은 약간 뒤로 밀었다가 초반에는 국민들이 볼 때 뭐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일단 전면에 내세우고 아무래도 의혹 있는 부분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뒷분으로 몰릴 거라서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전체적인 공천의 그림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뒷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영남권입니다. 오늘 면접 시작하고 내일부터는 단수 후보 이제
발표가 또 이루어질 텐데 워낙 많은 후보들이 몰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인사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좀 반발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시스템을 갖추고 공천하는 건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게 4년 동안 준비한 분들이 어떤 룰에 따라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당원들을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인지도도 올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공관위원들만 아는 시스템 공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반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면 그분은 당선이 되겠죠. 하지만 전체 선거판도 전국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공천을 했는지는 영남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도 아마 인식하고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면접 내일 이후에 발표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포석들도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영남을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예. 영남 발표에 이제 그 뇌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발과 저항의 어떤 가능성들을 서울서부터 상당히 지금 줄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충청이 일관되게 했던 게 뭐냐면 용산에 대한 특혜는 없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분당의 그 공천시청은 김은혜 전 수석이 단수 공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경기도하고 이 서울에서도 용산 출신 자체에 대해서 단수 추천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용산에 대해서 특혜는 없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 면접 결과부터 해서 내일 영남권에 대한 단수 추천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도 일단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는 컷오프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남에 현역이 제일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현역에 대한 10% 컷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또 30% 하위 감점이 있습니다. 예. 그걸 시스템 룰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영남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일부 불리한 현역 의원들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어떻게 시스템에 따라서 경선을 할지가 정해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몇 분의 현역 다선 의원들을 다른 데로 재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남에 대한 공천 갈등을 미리 잠재울 수 있는 세 가지 공관위 원칙은 제가 추측한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K 지역은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의 재배치 또 선당 후사의 희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TK가 제일 그 갈등이 심할 수 있는데 TK의 이 경쟁 강화, 경쟁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역 하위 10%, 감산 30%라고 하는 이 룸 속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도록 하고 현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이 과정을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잡음 없이 예. 진행할 수가 있고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탈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포인트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친박,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더 궁금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또 그리고 되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탄핵에 반대했던 또 찬성했던 세력이 지금 모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떤 태도, 공관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친박 더 나아가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영하 예비 후보도 면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권의 공천 결과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예. 어느 쪽, 그러니까 용산 쪽에도 특혜가 없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 해서 특혜가 없는 정말 누구나 납득 가능한 시스템 공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번외로 치면 제가 볼 때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만 TK 일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 친박 세력 분들이 출마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국민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 사법적 평가가 끝나 있기 때문에 탄핵이 아직도 부당하다고 믿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분들을 뭐 우대하거나 우리 당이 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쩔쩔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관위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경선의 링에 올라가면 경선을 받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일관되게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심판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탄핵에 대한 사과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범야권 통합 비례 정당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반박에 나서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비난의 목소리까지 함께 묶어서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형태가 딱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선거 관련 비례 제도를 두고 계속 야당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100% 이 제도를 잠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연합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 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위성정당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연합 통합비례정당 지금 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좀 창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박홍근 의원이 단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뭐 실무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당 사람들을 탈당시켜서 출마시키려는 건 아니고 원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별로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정되는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 당이 아니라 당 외부 인사들이 그 당의 지지율에 걸맞게 비례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을 저희가 누구는 된다 마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이 제도에 위성정당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아직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인사들, 시민사회단체 아직 뭐 후보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특정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출신들로 다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맞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 못하고 하신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 결정으로 이게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몇 달 전부터 빨리빨리 이 선거 제도를 합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개인이 결정해서 지금 이 제도가 유지가 돼버린 건데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찬과 반을 정확히 이야기했으면 저는 갈 길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가 유지했다가는
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 의석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쿨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는 의석에 손해를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4년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정치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다 어정쩡하게 합쳐가지고 이득을 볼 건 보면서 또 명분은 또 챙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기괴한 정당에 나온 거고요. 그 통합형 비례정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정확한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조그만 정당들 모아서 줄 세우게 해서 밖에 나가서 표를 구걸해 오면 의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할 때는 앵벌이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벌이라는 게 어린애들 모아놓고 밖에 나가서 구걸시키면 먹을 걸 주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진보 정치연합이나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녹색정의당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이분들 모아가지고 비례 한두 석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연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앵벌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식의 기괴한 이야기를 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럴 경우에 진보당이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는데 진보당 잘 알지 않습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이 진보당 출신들이 다수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특정인이 거기 있다고 누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보당의 종북적 성향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진보당의 종북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만약에 진보당이 한두 명 추천한다.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재명 대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 반론할. 진보당이 지금 원내 정당이죠. 예. 결국 제가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후보들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연합비례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는 줄어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공천 관리, 공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1%든 2%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거에 걸맞는 수준의 의석수가 배정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연합비례정당,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같으면 저희 당에 아예 들어오셨겠죠. 저희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연합비례정당을 만들고 국민들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라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얻고 있는 지지율보다 더 과대해서 더 많은 의석을 배정되거나 뭐 비례 순번이 제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은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심야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혹시 당대표에게 전화가 올까 봐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심야 회동과 관련해서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저는 뭐 전화 받은 건 없어서요. 뭐 우려하는 건 없는데 예. 심야 회동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심했다라는 분들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저기서 결정을 하면 문제죠. 그런데 당의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실제로는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텐데 그 전에 좀 악역을 막기 위해서 당대표가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소명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지도부라고 하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저렇게 모이면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보시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땐 지도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뭐 낙동강 벨트든 그 한강 벨트든 나름 선거 기획을 통해서 공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당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부정적인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상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도부가 조금 이제 불출마를 권유해야 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원일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발언들을 두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일성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운동권 정치 청산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청산으로 이 컨셉을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 비판에 얼마나 납득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비판을 얼마나 동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과일이 다패라는 저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법카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법과 관련돼서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권익위에 전부 제보를 했고 권익위에서 검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할 땐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창피함의 문제예요. 경기도지사하고 대권 후보까지 하신 분이 그 뭐 초밥에 소고기에 무슨 약에 제사상에 과일까지 일일이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썼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쪼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명품백으로 지금 되받아 친 거니까 이 명품백 문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또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틀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허하게 평가를 받을 뿐 언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언급을 해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카드 부분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관련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검찰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근데 정말 지금 선거가 지금 지역구 돌아다녀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국민들 관심 없고 여의도 방송에서만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양쪽 지도부가 저렇게 계속 싸우니까 정치 혐오만 더 늘어나고 저희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욕만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여의도 문법 이제 그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탈당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애초에 충분히 예상됐던 저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질적이고 정체성이 다른 집단들이 지금 눈앞에 총선을 위해서 이른바 정당 기호, 숫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합집산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공천의 과정, 그 이후에 또 주도권 싸움에서는 노정될 수밖에 없는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브랜드로 합당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개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주도권 하에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계속 형세를 불려나간다면 이준석 대표 쪽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게 되고 계속 민주당 측에서 이탈해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머릿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다 중진 다스러분들이고 정치적 연륜이 있는 분들이고 또 세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그 브랜드 제목 하나만 이준석 대표가 손에 쥐고 있지 당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주도권이나 전반적인 그 정당성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계속 쪼그라들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본래 성정상 아마 계속 내부에서 계속 또 쓴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비난하게 될 것이고 벌써 어저께 이호정 의원 같은 걸 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개혁신당이 별탈 없이 무사히 가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뭐 배복주, 류호정 전 의원과의 어떤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또 이낙연 공동대표와의 어떤 뭐 당 점퍼를 둔 어떤 색깔 같은 것들도 조금씩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지지자들을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라고 해서 가치와 비전을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었고 힘이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은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준석의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뭐 류호정, 배복주 이 두 분에 대해서 뭐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정당이라는 게 가치와 비전, 이념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은 무시하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파장이 되게 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리는 글들을 보면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계신 분들 정말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는 2027년 대선까지 함께 할 거냐 이게 사람들을 모으는 기준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나?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백현동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 갱신 절차를 앞으로 2번 진행한 뒤 다음 달 19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다며 변론 분리를 통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신문이 이 대표 측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지만 재판부는 개인 사정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법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5년째 3,200여 명의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500여 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이제 처음부터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금년 안에 이게 통과되는 게 이제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한테 전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자꾸 어떤 정치권에 우리가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의 그런 부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농단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범죄가 되는지는 재판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 관련 보도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결백하고 김 의원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공모해 재작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를 만드는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인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발사체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우주로 발사됩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시설이 들어서는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제작센터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체 제작센터를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민간 우주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민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허브 기지가 순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발사체 제작센터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오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됩니다. 이곳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로서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전남 동부권이 우주 발사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발사장 기반 시설과 기술센터 등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사이언스 파크까지도 앞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함께 조성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라남도가 이곳 순천 단조립장 우주산업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어제 아침까진 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늦겨울입니다. 어제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그제 낮과 오늘 아침 사이 온도차는 무려 20도가량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다시 전국적으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이 극심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겠습니다.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더라도 고지대나 이면도로에서는 여전히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 낮부터 날씨는 더욱 풀리겠지만 휴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